신혼부부에서 가장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은 마음씨 좋은 그 집주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TV입니다. 전월세 시장은 달래고 매물은 유도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그 시장의 좀 불확실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앞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명확한 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지만 사실 아기곰이라는 필명으로 훨씬 유명하시고 저희 채널에도 예전에 한번 나와주셨던 아기곰님 을 모시고 저희 이제 하반기 전망부터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2년이 이제 하반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하반기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먼저 지금 최근에 정책들 나오는 게 전세, 월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오니까 그 특히 상생임대인 작년에 한번 나왔긴 했는데 그때 뭐 거의 뭐 사문화되던 그런 게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요즘에 상생임대인 사람들 궁금해하거든요. 네네. 7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8월 달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쓴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5%를 묶을 수가 없으니까 집주인들은 마구 이제 전세금 올리겠죠. 임대보증금 올리니까 그걸 갖다가 전세란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를 갖다 보다 현실화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게 잘 작동이 되지 않을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조금 요번에 나온 제도 자체로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든 월세든 임대를 주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무주택자는 아니죠. 그러면 딱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집이 여러 채인 사람,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거와 투자를 분리한 1가구 1주택자가 있을 수가 있죠. 이론적으로. 두 부류밖에 없어요. 전세 공급자는 정부에서 노리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좀 옮겨 2년 실거주를 채우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2년 후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양도세가 비과세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팔지 않겠냐. 그럼 시중에 매물이 늘어나는 거니까 집값 안정에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전세 시장도 안정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전세도 5%밖에 안 올라가니까 전세도 안정. 그리고 2년 뒤에는 그것도 매물로 나오니까 매물도 안정.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번에 새로 이제 확대한 거고요. 1가구 1주택자가 딴 데서 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가장 많은 건 다주택자죠. 왜 도움이 안 되냐면은 첫 번째 보면은 다주택자가 그 혜택을 받으려면 다 팔아야 돼요. 싹 팔고 마지막 한 채까지? 한 채까지. 그런데 다주택자가 왜 다주택자겠어요?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지 말라고 그랬죠.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다주택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주택을 유지하는 사람은 팔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안 팔 거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안 팔 거죠. 팔려면 중간에 기회를 몇 번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좋게 얘기하면 기회고 나쁘게 하면 많은 이제 압박 또는 협박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걸 나 안 팔어 여태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팔아야지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으려면 나머지를 다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웃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주택자 아까 이제 만약에 이제 간단하게 세 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A주택, B주택, C주택을 갖고 있다 보죠. A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거예요. B주택하고 C주택은 이제 아까 전세를 주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B주택은 양도 차익이 크고요. C주택은 양도 차익이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B주택을 상생 임대인 제도 그걸 상생 임대주택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5%만 올릴 거예요. 정부의 의도대로. 자, 그런데 요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선 C를 팔겠죠. 그 다음에 뭘 팔아야면 A를 팔아야 되는 자기 거예요. 사는 집도 팔고. 자기 사는 걸 파는데 생각해보세요. 자기 사는 거 벌써 2년 거주요건 채우는데 뭐하러 이걸 갖다가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거는 옛날부터 살았기 때문에 B보다 오히려 A가 양도 차익이 클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혜택 어떤 거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신청하는 순간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 더 손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주택자가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본다. 그거는 사실 그런 케이스는 찾아보기가 뭐 어떻게 보면 있겠죠. 그런 사람은 뭐 본인이 뭐 거주주택이 없는 경우도 있죠. 네네. 본인은 이제 정말 월세로 살면서 이렇게 갭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어요. 그런 분은 이제 이득이 되겠지만 보통 다주택자가면 자기가 거주주택 하나 있고 나머지를 이렇게 임대 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거랑 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산 살면서 전세를 서울에 준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생 임대인을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1주택이신 분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5%만 올리면서 상생 임대인이 들어가겠지만 또 반대로 다주택자들 중에는 이걸 뭐하러 하냐? 그렇죠. 나는 그냥 전세 시세대로 다 받겠다. 그렇죠. 할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갖다가 거기서 뭐 비과세든 양도세 감면해서 받는 게 더 큰지 아니면 상생 임대인으로 지정한 거 아까 A주택이 더 큰 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내가 그냥 A주택을 혜택 받으려면 그냥 이건 내가 전세 올릴 만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금 상승분에 대한 이익과 그게 기회 비용일 수도 있고 실제로 금융이익일 수도 있고요. 그거 플러스 B라는 거에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 그 두 개가 내가 거주한 거보다 클 때만 그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다주택자들이 5%만 올리겠지라는 거는 아니 그거는 아닐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 한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히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극히 일부지 대부분 다수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요즘에 전세도 뭐 올라간다 뭐 이러고 있지만 사실 지금 명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월세 쪽인데 월세가 오히려 싸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전세 대비 그렇죠? 전세 이자도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어떤 월세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월세 시장도 앞으로 막 더 올라가고 막 그렇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하는 다주택자는 대출을 안 끼잖아요. 대부분 이제 전세를 꺼고 집을 사는 거니까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대주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세제도는 없애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전세라는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만 이제 있는 거의 좋은 제도고 월세는 매월 자기가 이제 돈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는 이제 맡겨놓으면 2년 후에 그 원금을 이제 찾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세라는 게 강제 저축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신혼부부에서 가장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은 마음씨 좋은 그 집주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왜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다 생각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2년 후에 전세금 안 올려. 나도 내 신혼부부 때 고생한 건 내가 생각해가지고 전세가 안 올려. 그 다음에 4년 지나 안 올려. 그럼 그 사람은 그 적은 돈 갖고 계속 1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집주인이 세대 나 요번에 집을 팔았네. 그럼 새 주인 오면 전세금 너무 싸거든요. 그럼 나가시오 그러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몇 배로 올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소위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그 현실을 갖다 인식하면서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동안에 자기가 모아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꼬이는 거는 마음씨 좋은 집주인을 만났을 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독한 세입자를 집주인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분들 실제로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고요. 상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런 놈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서 잘 살아야지. 내가 정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꼴을 당하구나 가지고 이를 악물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음에 전세금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제 저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전세도 지금 사실 뭐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반대로 지금 또 요즘에 솔직히 누가 현금 다 넣어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세도 비싸니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니까 이자가 비싸가지고 여기 월세랑 비슷한데 하면서 차라리 월세 간다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세가 줄어들고 이제 월세가 늘은 포지션인데 그게 세입자한테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전세가 완전 진짜 시장에서 없어지고 월세만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월세 상승률이 또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세 시장 내에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기 지역 있잖아요. 뭐 학군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은 월세가 처음에 100만 원이었다가 그럼 딴 사람이 거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나 120만 원 드릴게요. 네. 그럼 딴 사람 13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월세가 이제 학군지 네. 같은 데로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데로 올라가거든요. 다른 나라 그렇듯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집이 없는 사람, 자산이 적은 사람 보면 자꾸만 돈이 나가게 되니까 네. 자산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럼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네. 그러면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네. 금리는 막 올라가는데 월세는 안 올리고 네.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이 월세를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집주인은 당연히 월세를 올리죠. 네, 근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월세를 올려받고 싶어도 그 한계가 있다. 그걸 어떻게 누가 다 올려주는 거 족족 내주겠냐. 그러니까 아마 못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잖아요. 네네. 뭐 집주인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싶다 그렇게 받는 건 아니고 세입자는 적게 주고 싶고 네. 그다음에 집주인은 많이 받고 싶은데 네. 그럼 서로 이제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중간을 점점 해가지고 중간에 어느 선에서 만나는 게 바로 이제 시장의 기능인데 거기서 보면은 전세가 시중에 없어질수록 네. 월세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든지 월세를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월세가 너무 높아지면 그럼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난 전세 살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월세 수준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보다는 월세 수준이 크게 높을 수는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게 바로 이제 견제하는 게 네. 바로 전세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세의 순기능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없어지면 저거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통계에서도 나타나요. 제가 이제 소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하고 이제 전에는 울산이 요새 이제 지난 몇 년간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소득이 떨어졌는데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울산의 소득이 네. 서울의 소득보다 높았어요. 평균 소득보다 높았어요. 네네. 울산은 이제 그 근로자들이 이제 임금이 높은 네.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은 소득이 많으면 자산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산을 비교하게 되면 서울 사람의 자산이 평균 자산이 울산에 사는 사람보다 평균 자산이 더 많아요. 소득은 적은데 자산이 많고 서울은 네. 울산은 소득이 높은데 자산이 적어요. 두 지역 갖고 비교해 보면 네. 상대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서울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 집값 올라서 그러니까 저 자산이 많지. 자, 그래서 그게 아니라 무주택자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무주택자가 울산에 있는 무주택자보다 자산이 많아요. 소득이 더 낮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강제저축이에요. 서울은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을 떠는 거예요. 또 올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2년 후에 올려야 되는 거니까 불안을 떨고 계속 저축을 하는 거예요. 네. 강제저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울산은 상적으로 집값이나 전세값이 싸고 상승률도 높지 않으니까 네. 나머지 부분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하긴 또 울산 가면 또 그렇게 돈들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산, 부산 이쪽이 소비 수준이 소비력이 높죠. 서울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축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축이 높은 거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는 자산이 많은데 여기는 자산이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통계 찾아보시면 이제 나와요. 네. 아주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은 전세나 월세나 어쨌든 뭐 금리도 인상되면서 같이 뭐 따라서 상승할 것 같다라고 뭐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전월세가 상승한다고 치면은 반대로 이제 그 무주택인 분들 입장에서는 올려주고 살지 아니면 집을 살지 요거에 그렇죠.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최근에 뭐 생애 최초 뭐 대출도 좀 풀어주고 취득세도 좀 깎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를 조금 더 가게 만든다고 보세요? 이런 정책들이? 자극할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보면은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어떤 분들은 전세 안 오를 겁니다. 좀 통계를 보세요. 통계가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전세가 상승률이 크게 꺾였지 않습니까? 전세가 거의 똑같은데.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이게 상승률이 굉장히 꺾였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평균보다도 지금 하회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팔아 전세 시장이 이렇게 안정되는데 지금 6월까지가 그렇습니다. 7월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근데 7월, 8월 가서 갑자기 전세가 이게 급등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와규금 아까 전세란 8월부터 전세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통계와 현실과 이제 차이는 계인데 통계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전세 올리는 사람 안 올리는 사람 이렇게 이제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아까 계약 갱신 청구권 끝난 사람은요 7월 달에서 8월 달에 올라가는 거 또는 6월 달에서 8월 달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돈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그러니까 2020년 8월분부터 지금까지 오른 분에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보면은 지금 이제 아직은 뭐 7월 안 됐으니까 지난 2년간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제 전국 평균을 보게 되면 전세가가
20%가 넘게 네. 올랐어요. 전국 평균으로. 네, 네. 수도권은 25%가 네. 넘게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오른 건 경기도, 두 번째는 인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국에서 제일 전세가가 많이 오른 데가 경기도, 인천, 수도권이요. 서울 네. 세 군데 수도권인데 그 세 군데가 모두 다 25%가 넘었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저기 1, 2, 3등인데 네. 평균치도 25% 넘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약갱신권 청구는 안 썼어. 네. 옛날 2년 전에 정말 신의 한 수를 안 썼어요. 그럼 네. 나 이번에 나 계약갱신 쓸 거야. 네. 그래서 나 5%만 올려줄게. 그러면 딴 사람 다 25% 올르는데 나 5% 올리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완전히 신의 한 수죠. 2년 전에 계약갱신 그렇죠. 청구는 안 쓴 사람이 있다. 차라리 안 쓴 게 싸게 맥힌 그때는 거네. 네. 네. 안 썼으면 그 사람 신의 한 수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5%만 한 거 되니까 딴 사람보다 굉장히 싸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약갱신권을 이미 쓴 사람은 네. 아까 25% 올려주고 플러스 네. 뭘 또 올려주냐면 그 전에 올렸을 때 그때 만약에 8%가 원래 시장 가격이라면 5%만 올렸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네네. 3%를 그때 안 올린 거잖아요. 아. 그 3%와 이번에 25%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올려주는 거니까. 2018년도부터 그렇죠. 2년 올라간 것도 그때 못 올렸으니까. 그렇죠. 2년 올라간 것은 이제 5%는 네. 빼야죠. 5% 그때 5% 올렸으니까. 거기서 5%뺀 거하고 플러스 이번에 25% 그런 거 생각하면 거의 뭐 꽤 괜찮은 지역들은 평균이 엄청나게 25니까 오르죠. 네, 뭐 40% 막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5억 원이었던 데가 7억 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 2억 원을 이제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2억 원을 올려주고 살면 되는데 네. 그러기엔 또 금리 인상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세 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금리는 높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 갖고 차라리 좀 내가 외곽 지역에도 집을 살까라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그런 수요가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집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라도 그럼 나 집 살까 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에 없던 수요가 플러스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하반기에서 이제 부동산 네. 시장에서의 큰 화두가 뭐냐면은 이제 네. 아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렇죠. 끝나가지고 네. 그 전세금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건데 전세금은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난 2년간 오른 거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4년치가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 쓰신 분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올려줘야 되는데 네. 미안하게도 이번에 상생 임대인 제도에서는 이번에 정부에 발표한 거는 미흡하죠. 네. 그래서 저는 상생 임대인 제도에 플러스 두 번째 대책이 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세 만기가 뭐 12월, 뭐 1월 이런 사람은 안심해요. 그럼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 플러스 2가 이제 뭐 다른 게 또 나오니까 거기서 좀 더 대책이 나오겠지만은 네. 처음에는 정부에서는 이 대책 갖고 이제 될 거야. 이제 이제 우리 정말 신의 한 수로 이거 대책 만들었어. 그러고 이제 안심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8월, 9월 가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우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도대체 정부에서는 했는데 상생 임대인에 안 들어간다. 나는 안 들어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그때 보면 아차차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8월이나 네. 9월에 전세 만기가 된 사람, 그러니까 계약 갱신권 썼는데 나 요번에 8월이나 9월에 만기가 돼 또는 10월에 만기가 돼라는 사람은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1가구 1주택자세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 돈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1가구 1주택자 정말 재수가 좋아가지고 1가구 1주택자 지방이나 딴데 그 지역에서 못 거주하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행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닌데요, 나 다주택자인데요. 그러면 상생인들이 그 혜택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하긴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거 인정받는 게 의미가 없기도 해요. 왜냐면 네, 마지막 한 채 남길 네, 때나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정부에서 상생 임대인제도 만들었는데 그거 하시죠.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셔.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차라리 뭐 종부세를 깎아주든지 뭐 그런 그렇죠. 거면은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두 번째 상생 임대인제도 두 번째라는 게 전 나온다고 이제 조만간 또 2호 정책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정책인데 그거는 이제 보유세를 건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보유세를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난리를 치거든요. 정부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지금 다주택자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아무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줬다고 여러 언론에서 난리를 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혜택 아무것도 없는 그거 난리 치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진짜 종부세를 깎아주는 걸 했으면 지금 봐라 저 윤석열 정부 적하더니 부자들만 도와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에서도 알면서도 좀 놔둔 거였어. 그래 시장 어떻게 되나 니네 말대로 어떻게 되나 한번 봐. 그러더니 보면 여기서 이제 곡소리가 막 나오면은 정부에서 그래 우리도 사실 그건 생각했는데 부작용 때문에 못한 거야. 근데 시장에서 원하니까 할 수 없이 다주택자한테 혜택 줘야 돼.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 정도의 그 만기가 되는 사람은
정책의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월세에서 어쨌든 불안 요소들이 생기고 그게 조금 매수 수요를 좀 가면서 시장을 자극해서 상승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네요. 아 그러면 그게 그 모든 지역이 다 그러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이제 주택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수요 있고 이제 공급이 있는데 지역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이제 공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값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전세도 오르고 뭐 집값도 오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제도가 나올 때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임대 수요, 특히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쇼크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이라 하면서 굉장히 사실 보면은 이제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집값 오릅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분이 야, 너 집값 오른다 그러는데 우리 집값 떨어졌거든. 우리 동네 안 올랐는데. 안 올라 떨어졌거든 그러는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하는 게 2022년 6월 말이잖아요. 6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5년 한 2개월 채 안 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집값, 아파트값 기준으로 해가지고 70% 이상 상승한 지역이 6군데가 있어요. 70% 이상 상승. 아파트값이.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집값이 오르긴커녕 70%거리는커녕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에 비해서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 4군데나 있어요. 4군데나 있어요. 근데 집값이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집값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4군데 있는 사람은 야, 왜 너 거짓말 시키니? 너 정말 우리 집값이 얼마나 떨어지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굉장히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오른다고 모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한가 그런데 종합주가가 올라도 하한가 되는 게 있고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져도 상한가 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말한 건 전체적인 시장의 평균적인 거를 얘기하는 전체적인 흐름하고 뭐 어떤 특정하지 않는다면은 수도권 정도의 얘기를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주택자한테 양도세 중과 배제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럼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좀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에 매물이 지금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올 거라는 거는 뭐냐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놓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이미 당장은? 이제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팔면 되냐면은 내년 5월 9일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 5월 9일까지만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5월 9일에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이제 그 합산이 되거든요. 만약에 한 해에 2채를 팔게 되면은 두 개가 합산돼요. 합산돼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2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 채가 각각 1억씩 남았다 그러면 원래는 2,010만 원 나와야 되는 건데 2채를 한 해 팔게 되면은 2개 합한 4,020만 원 되는 게 아니라 중과대가 5,660만 원이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파냐 하면은 다주택자는 하나는 올해 말까지 또 하나는 내년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잔금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2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 거니까 올해 이제 추석 지나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중과 회피를 해가지고 좀 가을에 되면은 그 매물이 나올 거고 또 한 번은 내년 봄에. 그러니까 올해 가을 이사철에 한 번, 내년 봄 이사철에 또 한 번. 가을에 하나, 봄에 하나. 그렇게 한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주택자는 집을 좀 파세요. 집을 좀 파세요. 집값 떨어질까 봐 팔라는 게 아니라 세금 깎아줄 때 그냥 파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파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신 수도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판 거를 다 합쳐서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12월 30일에 한번 팔고 1월 초에 판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맞아요. 며칠 차이로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 잔금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2채까지는 팔 수가 있거든요. 요번 이제 대책으로 2채까지 팔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10채 팔아도 됐지만 여러 채 팔게 되면 손해죠. 합산이 좀 되니까.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요번에 세금 깎아줄 때 팔으라는 얘기는 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내년 되면은 뭐 다시 중과가 살아나는 거냐? 살아날 수도 있고 안 살아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베팅하기 좀 위험하다. 근데 왜냐면 정부에서는 그걸 딱 1년으로 딱
그 못 박은 이유가 뭐냐면 중과 없애줄게라고 하면 사람들은 안 팔거든요. 정부에서 그 이번에 그 혜택을 준 이유는 뭐냐면 좀 제발 팔아줘. 좀 팔아. 내놔라. 플리즈 좀 제발 팔아줘. 이제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팔아줘야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파세요. 네. 두 채를 파세요. 적어도 두 채 정도는 팔고. 근데 이제 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은 걸 팔까요? 좀 떨어진 걸 팔까요? 좀 당연히 좀 상대적으로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좀 띠리띠리한 걸 좀 팔겠죠. 근데 또 그걸 또 사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또 시장에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똘똘한 데는 매물이 별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약간 뒤처진 데 나오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도 지금 서울 안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데가 있고 집값이 떨어진 데가 있잖아요. 똑같은 서울인데도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런 양극화를 벌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얘기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금리가 막 지금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저번 달에 올렸는데 다음 달에 뭐 또 올린다 막 이러니까 지금 맞아요.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8% 간다 막 이런 얘기까지만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 사실 지금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뭐 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 되면 집값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과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 과거치를 한번 제가 이제 저 사람이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지잖아. 그럼 과거치를 한번 쭉 조사를 해보세요. 우리가 통계를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옆집 사람이 어떻고 우리 동생이 어떻고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걸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통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한번 보면은 금리 인사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언제 인상했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집값이 떨어졌는지 상승했는지 보면은 아주 신기하게 금리 인상기가 금리 인하기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경기가 과열될 때거든요. 경기가 금리가 인상됐던 건 경기가 과열됐다는 거죠. 경기가 좋으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금리하고 집값과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미국의 금리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미국이야말로 막 팍팍팍 올리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나라 금리 정책은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이렇게 완만히 올렸다가 완만히 내리고 보수적인데 미국은 금리를 굉장히 높였다가 괜히 이렇게 금리 갖고 이제 경제를 이제 그 컨트롤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보면은 과거에 미국도 금리 인상기에 보면은 집값이 오히려 올랐어요. 오르고 가장 그 옛날인 거 가장 최근을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집값이 이제 5월 달 거까지 발표됐거든요. 5월 집값까지 해서 미국은 이제 평균이 아니라 보통 이제 중위값을 보통 해요. 중위값은 뭐냐면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나열로 쭉 했을 때 이제 50등이 위치하는 거 그게 이제 중위값이라고 평균값은 다 이제 합해가지고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에서 약간 평균값을 평균치를 약간 선호하고 미국은 이제 메디안 값이라 가지고 중간값 또는 중앙값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선호하는데 중간값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집값이 40만 달러가 넘었어요. 역대 처음이에요. 평균치도 물론 40만 달러 먹었고 40만 달러가 4월 달까지 안 됐거든요. 이번에 올해 5월이 이제 40만 달러가 미국 평균 집값이 40만 달러가 넘었어요. 그럼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5월에는 얼마였느냐? 그 작년 5월 대비 올해 5월 동안에 미국 집값은 15%가 올랐어요. 이 사이에 금리 인상기에도 15% 올랐어요. 금리 인상.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제 작년 5월하고 올해 5월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값이 15% 오른 동안에 작년 5월에 30년 고정 모기지. 미국은 이제 변동 이자보다 고정 이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갚는 30년에는 고정 모기지 이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2% 정도 됐어요. 모기지 금리가. 작년에 3.2%. 작년 5월에. 지금은 올해 5월은 그게 5.5까지 올라갔어요. 5.5예요. 3.2에서 5.5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집값은 15% 올랐다니까요. 그 기간에.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높게 지금 받는 수준인 것 같은데도 막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니 비용이 늘어나고 이자를 막 허덕허덕 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더 비싸게 주고 사냐. 이건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금리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건가요? 미국은 이제 집을 약간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많이 사거든요. 미국은 이제 집을 샀다 팔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황금성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떨어지고 네. 거래 비용에서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우리가 지금 취득세 $100밖에 안 하는데 취득세 거의 없어요. 취득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도 뭐 이렇게 우리보다 높지가 않아요. 근데 네. 뭐가 높으냐면 뭐가 복비. 복비. 네. 네. 부동산 중개사비가 엄청 높고 6%. 네. 0.6이 아니라 네. 6%예요. 6%. 100만 달러 팔게 되면은 6만 달러 복비를 6만 달러 내야 돼요. 네네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은 한 뭐 거의 8억 그러니까 취득세보다 훨씬 더 많이 중개비를 내는. 네, 6% 내는 거니까 16번만 집을 사고 팔게 되면은 복비는 자기가 손해 봐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16번만 사고 팔게 되면 자기 재산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 보통 이제 몇십 년 동안 갖고 있거든요. 오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황금성이 없으니까 집을 딱 살 때는 내가 그 집에서 한 30년 정도 살 거다라는 거기에만 이제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한번 살게 되면은 아까 30년 동안 모기지를 해가지고 갚고요. 어차피 고정금리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낼 수 있겠다 하면 그러니까 사는구나.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꾸준히 이제 그냥 자기가 실거주에서 집을 산 거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 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해서 돈 번 사람도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 많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경쟁이 돼서 주택 공급은 일정한데 미국도 일정한데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높아진 거고요. 요게 그러면 계속 오를 거냐? 아니면 미국도 이제 집값 꺾어질 거예요. 언제 꺾어지냐면 7월달에 꺾어져요. 7월에요. 저 사람 뭐 점쟁이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7월달에 꺾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겠죠. 드디어 미국도 집값이 꺾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매년 그랬어요. 매년 그랬어요. 매년 6월이 제일 비싸고요. 그다음에 7월달에 꺾어집니다. 그다음에 매년 1월이 제일 싸고 2월달 다시 반등하고. 그건 계속 미국은 실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사이클을 그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5월 이제 4월보다 5월이 더 비싼 이유가 바로 그거고 5월보다 6월이 비싼 이유가 그거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금리는 큰 그 상황이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 집을 사야 되는데 은행에서 자기 돈은 없어.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안 사거나 사거나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월세로 살아야 돼요. 미국 전세가 월세 사야 돼. 월세는 더 많이 올랐어요. 요새. 월세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월세는 또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 비싼 월세를 낼 건지 아니면 그냥 집을 사가지고 모기지를 낼 건지 뭐 그걸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월세 수준이 뭐 우리나라 수준보다 훨씬 높잖아요. 엄청 높아요. 급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안 사기도 애매하고 월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지만 차라리 대출 받아서 그냥 이번에 내 집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선택인 거죠. 자기 선택인데 월세가 더 싼지 아니면 집을 사가지고 모기지가 사는 게 더 나을지 모기지 이자 플러스 이제 재산세 미국은 재산세가 비싸니까 재산세 플러스 모기지 이자하고 월세하고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월세가 그래도 싸 그러면은 월세를 사는 거고 그냥 집 사는 게 더 싸 그러면 집 사는 거고 그래서 월세도 오르고 이것도 올랐기 때문에 집이 없던 분들은 상당히 미국에서 요새 이제 좀 불편한 이제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면 혹시 지금 뭐 미국은 금리를 뭐 계속 올린다고 하고 뭐 집 사지 말라고 막 지금 뭐 연준 의장이 뭐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금리 상승이 막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야 당신 뭐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자거든요. 투자자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지만 주식 투자도 해요. 투자자하고 투자자가 아닌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요. 뭐냐면 자기 돈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장을 잘못 읽었어? 그럼 손실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장을 잘 읽었어?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돈을 버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부동산 채널이지만 주식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은 저는 올해 들어와서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 거는 이제 아까 방송하기 전에 와가지고 지금 나는 수익률이 얼마 되나 했더니 올해 수익률이 저는 20%가 넘었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저는 주식 계좌에서는 수익률이 20% 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반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추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연간 수익률이 한 4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투자금에 비해서 저는 그걸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날짜별로 계산이 되게 돼서 엑셀 딱 뜨면 그 날짜가 그냥 딱 뜨니까 내 거 이제 계좌 보고 계좌에 있는 잔고만 딱 놓으면은 내 수익률이 탁 나오게 저는 엑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 매일매일 제가 그것만 쳐놓으면은 숫자만 쳐놓으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이따가 이제 방송 끝나면 제 거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보면은 뻥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뭐 계좌를 깔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그 중에서 제가 투자한 거 중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 올라가면 완전 주식시장 박살나 이제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들어가란 말이냐? 그것도 이제 위험하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잘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투자가 보면은 자 우리 이제 집값을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쌀 때 사야 돼요? 비쌀 때 사야 돼요? 오를 때는 당연히 쌀 때 사면 좋죠. 그렇죠. 뭐든지 투자든지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집이든 뭐 또는 금이든 뭐든지 투자를 상품은 뭐냐면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수익을 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딱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그것만 하면 돼요. 누가 모르냐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게 지금 장난치나 저 곰새끼가 나와가지고 장난치나 그거 아기곰에서 갑자기.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것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잠깐만 까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왜 이렇게 여기 이게 장난식으로 왜 표현하냐면은 그 중요한 제일 법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걸 우리가 잠깐 까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싸게 사야 되는데 자 주식 얘기를 생각해 보죠. 다시 왜 싸게 팔까요? 사람들이 그 좋은 주식을 왜 싸게 팔까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반대로 투자하는 사람은요. 그게 바로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장에서 막 공포가 쌓여.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금리 올라오면 막 주가 떨어진대, 박살난대, 뭐 앞으로 몇 년간 주시장 근처도 가지 말래라고 할 때 저는 오케이.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가요. 그때부터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슬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운영할 때 어떻게 되냐면 6월 15일까지는요. 6월 15일까지는 전 현금 부증을 꾸준히 늘려왔어요. 그다음에 6월 15일날 이제 보면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0.75 확 올렸잖아요. 그때부터는 다시 주식 비중을 좀 높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럼 계속 주식 비중 올릴 거냐? 아니에요. 그러다 저는 조금 있다가 또 그걸 일부를 처분하고 또 기회를 보고 그다음에 또 들어갔다가 처분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배트를 짧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단기 투자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보면 시장을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봐야 되고요. 큰 욕심 내지 말고. 맞아요. 보통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못 버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그걸로 내가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주식 사가지고 내가 이거는 50,000원대까지 내가 안 팔리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 주식은 별로 없어요. 10,000원 사가지고 그 주식은 보통 한 15,000원 갔다가 잘 가도 15,000원 갔다가 다시 꺾어져 가지고 10,000원 떨어졌다가 15,000원 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목표가를 나는 50,000원 될까지 안 팔아 그러면 10,000원 사가지고 끝까지 수익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10,000원 샀다가 15,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 좀 10,000원 사? 와우 기회. 또 사. 15,000원인데 또 팔아.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 또 10,000원까지 떨어져. 와우. 그리고 또 사요. 그러면 그 중간에 5,000원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10번이면 아까 10번이 아니라 8번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10,000원에 사가지고 50,000원에 판 거 똑같은 효과잖아요. 가만히 그게 50,000원 될 때까지 맨날 기우제 그거 지내고 우리가 50,000원 되게 해주세요 하고 100일 정성 지르는 것보다 아까 8번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10,000원에 사가지고 50,000원에 판 거 똑같은 효과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이게 되냐? 어떻게 저점과 고점을 맞추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산 게 하나 있거든요. 어저께 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로 저점 지금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 방송이 끊어지니까 그럼 내일 사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거 사면 안 돼요. 그거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주식 컨설팅은 안 해요. 부동산은 컨설팅을 하는데 주식에서는 못 찍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시장 상을 보고 내일쯤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내일 시장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만 더 있다가 해야지.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걸 가르쳐줬어요. 어떤 종목 좋습니다. 사세요라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실시간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조금 보시고요. 할 필요 없잖아요. 대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 같은 건 제가 절대 얘기를 못하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저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졌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야 그래도 반등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 사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렇죠. 2020년 3월에 잠깐만 부동산 채널 자꾸 주식 얘기해서 그러는데 2020년 3월에 종합주가지수가 쭉쭉쭉쭉쭉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1,440까지 빠졌어요. 맞아요. 그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때 돈 번 사람 누구냐면요. 1,500, 1,600, 1,700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는 거냐 어떤 증권사에서 1,100까지 빠진다 그랬어요. 종합주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봐라 이제 1,100까지 빠진다 그러니까 내가 1,100 되면은 이제 사야지. 그리고 돈을 이만큼 준비한 거예요. 1,100대까지 이제 사면은 그런데 미안하게 1,440에서 반등해 버렸거든요. 그 사람은 한 주도 못 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예 나는 그냥 바보야. 뭐 나는 바보기 때문에 1,100까지 그런 거 모르고 나는 그냥 1,600, 1,700, 1,500 나 비싼지 알지만 나 살 거야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사모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게 이제 3,400까지 올라갔잖아요. 3,300 얼마? 그래서 3,400은 안 되고 또 3,300 얼마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 수익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똑같아요. 가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하락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유튜브도 나오고 전에 그분들이 막 얘기했던 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 여러분들이 혹시 그분들 이제 현실 세계에서 방송 말고 현실 세계에서 만나시면 꼭 물어보세요. 돈 많이 버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서 그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거기서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합주가지수 1,10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한테 절대 돈을 벌게 해주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100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종합주가 1,1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절대 안 왔죠. 강남 집값 앞으로 1억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죠. 그 기분들을 쓰는 사람 좋죠. 그래? 강남 집값 1억이면 돼? 나 지금 은행에 2억 있는데 그럼 강남 집값 2채 사야지. 강남 집값 2채 사야지. 여러분한테 강남 집값 앞으로 1억까지 떨어질 거라 평생 1억이 아니라 집 자체가 1억까지 떨어진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은 무주택자는 기분 좋지만은 그거 기다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거 없죠.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의 이제 그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그걸 생각해보고 내가 요 정도 이하에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가 왔을 때 사면은 집값 떨어지는 게 기회가 되지만은 그냥 그게 아니라 스포츠 그냥 보듯이 그냥 떨어지면 좋고 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저는 투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 돈 갖고 경제를 전망하기도 하고 그게 나한테 이런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불안하고 그러면은 기회예요. 그럼 저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주식이든 부동산이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이런 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국제금융 이럴 때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쉽게도 근데 이번에 그런 기회는 안 와요. 근데 그거는 해마다 몇 년에 한 번씩 막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 이제 불안을 조성하는 거고 사람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도 2019년 이때 보면은 2018년 이제 19년 넘어서 2018년에 9.13 대책 나오면서 2018년 12월부터 이제 그 집값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9.13 대책이 먹힌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한 몇 개월간 한 8개월간 집값이 마이너스였었어요.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라도 집을 샀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집을 그거 맞아. 집 안 사길 잘했지. 이 정부에서 이게 강력한 대책을 내가지고 집값 떨어뜨린 거 봐라고 그때 생각했으면 또 있는 집을 파는 사람 보면은 악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시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먼 발치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다시 좀 그 금리 얘기로 좀 돌아가면은 금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금리가 11월 정도, 올해 11월 정도의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전 그다음에 멈출 거라고 이제 보고 근데 이렇게 특정하게 11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11월이 제 생일은 아니고 제 생일 11월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중간 선거. 미국은 이제 독특하게 이제 그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고요. 하원 의원은 또 2년이고 상원 의원은 6년이고 막 이게 이제 미스매치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된 건 한 2년 전밖에 안 되는데 2년 된 다음에 이제 2년 딱 지난 다음에 이제 선거가 있어요. 이번에 하원하고 이제 상원하고 이제 같이 이제 선거가 있는데 그게 선거가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이 정권의 일종의 이제
그 중간 성적표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민주당이 이기면은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을 많이 이제 그 지지하는구나라는 그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거고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정말 뻘짓했구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이제 11월 선거가 중간 선거가 굉장히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이제 재선이 되느냐, 그러겠죠. 아니면 이제 공화당으로 이제 다시 넘기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게 더 되는 거기 때문에 요번 2년 선거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표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 안 좋지 않나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40년 만에 이제 최대로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이제 8.6%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만큼 됐던 거는 지난 40년, 1980년대 초 이후에 이제 40년 만에 이제 최대치로 올랐는데 물가가 오르면은 사람들이 민심이 극도로 안 좋아져요. 그러겠죠. 똑같은 돈 월급 생활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100달러 갖고 내가 이제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려고 그러는데 마트에 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100달러 갖고 옛날에는 카트를 가득 채웠어요. 근데 지금은 반밖에 못 채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배고프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화가 이제 분노를 어디다 표출하냐면 이제 위정자들을 선거에서 그걸 심판하고 그렇죠. 선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를 잡거나 물가를 잡는다는 쇼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 교과서에 따르면은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려라라고 한 거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올리는데 그럼 11월이 지나면은 왜 이제 아까 이제 금리 올린 거 희지부지 하게 되냐면 선거 끝났잖아요. 이미.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제 11월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 선거는 2년 후에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을 번 거예요. 당장 지금 이제 그거 갖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경제를 챙겨야 돼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루에 밥 3끼밖에 안 먹습니다. 밥값이 2배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냐 하면은 저소득자 또는 연금생활자 이런 사람들은 문제예요. 완전 타격이죠. 그렇죠. 근데 표는 그 연금생활자도 한 표고 일론 머스크도 한 표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 많은 이 저소득층을 하기 위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고 최소한 물가를 잡는 신용이라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다음에 어디서 이제 타격을 받냐면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주식 엄청 박살났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하게 되면은 누가 이제 타격을 받냐면은 중산층들이 타격을 받아요. 중산층들. 셀러리맨들, 월급생활자들이 타격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은 우리에 비해서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게 넓어요. 탄탄해요. 이게 베이스가 탄탄한데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 보면은 그냥 저 사람 뭐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다 또는 자기 뭐 이제 뭐 사실 보면 옵션 선택적이잖아요. 주식 투자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선택적인데 미국은 선택적이기보다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하는군요. 근데 이제 직접 투자가 아니라 이제 간접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 그 비밀은 바로 401k라는 거에 있습니다. 401k가 이제 그 법률 조항인데 그거에 따라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재형저축을 기억하시는 분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거죠. 그때 옛날에는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을 붓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거기다 매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5만 원 이렇게 매치를 해준다고 이렇게 매치를 해줘요. 그러면 1년 붓게 되면 난 120만 원 붓고 회사에서 60만 원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내 돈인 거예요. 수익률 50%. 그럼 수익률 50%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가입 안 하잖아. 그럼 회사에서 매치를 안 해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거 하게 되면은 뭐 그냥 은행 이자는 플러스고 그거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뭐냐면 그럼 은행에서 이제 은행 이자를 당해줄 거고 정부에서는 그 은행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줘요. 그게 바로 이제 옛날에 재형저축이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401k가 바로 그거예요. 미국만 401k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들게 되면은 회사에서 매치를 해줘요. 안 들어? 그러면 회사에서는 매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드는 거예요. 안 들면 바보.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들이 이제 미국 이제 회사 다니니까 거기서 애들한테 너희도 무조건 들어. 무조건 들고 회사에서 허용한
또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로 들어. 최대치로 들어. 무조건 들어. 왜? 회사에서 매출해 주는 거니까 기본적인 수익률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래서 그럼 이제 포옹캐를 개인들이 이렇게 막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이제 기금을 운영하는 데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중에서 특정 주식, 나 테슬라 사주세요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펀드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알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해요. 이게 투자 자금이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진 게 아니라 매월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뭐 저축을 계속 사람들이 저축이니까. 월급을 계속 받는 한 미국은 퇴직금이 없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연금처럼 그냥 계속 그냥 넣어서 개인연금하고 비슷한 거죠. 일종의 개인연금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갖고 나중에 이제 퇴직 후에 적어놓은 거니까 계속 붙는 거예요. 붙는 그 돈이 바로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지난 몇 년간 사람들 굉장히 기분 좋았거든요. 자기 은퇴 자산이 바뀌네. 자산이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도 이제 뭐 테슬라로 바꾸고 뭐 그래가지고 소비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 수준이 좀 그래도 올라간 건데 주가가 폭락해.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내 자산이 20만 달러인지 알았더니만 15만 달러밖에 안 돼요. 조금 갔더니 10만 달러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분노가 어디로 가겠어요? 또 심판해야죠. 그다음에 정부는 심판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 정부는 딜레마인 거예요. 금리를 너무 낮추게 되면은 물가가 또 올라가지고 저소득층이 난리. 분노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아까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해가지고 중산층이 분노하고 그 밸런스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11월까지는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적인 이슈를 더 덮는 거고 11월이 넘으면 경제적인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를 덮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 연사는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지금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게 이게 정확하게 매칭되는 그런 대응은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금리 올린다고 뭐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금리 올린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한테 원유 싸게 파는 거 아니기 때문에 휘발유값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뭔가 보여줘야 뭔가는 해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11월 이후에는 굳이 안 올려도 되면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렇죠. 11월 이후에는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 저걸 잡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 사실 뭐 미국이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계속 보면서 따라갑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스탠스인데 뭐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 국가고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하고 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운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제 세상을 망하게 그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 뭐 금융 정책을 쓰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거 했을 때 이제 주식 투자한 사람들 망해봐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경제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주요 지지층들이 있는데 그건 안 하는 거고 아까 같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까 그 저소득층 그나마 주식 투자도 못하는 저소득층을 갖다가 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산층을 이제 저걸 할 건지 살릴 것인지 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정치적인 선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지금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변동금리로 막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좀 힘든데 사실 그게 뭐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하반기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좀 한번 상황을 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지금 살려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이 뭐 사야 되는 시기인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주식 예를 들었는데 이게 종합주가지수가 나는 이제 1100 되면은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해야지라고 한 사람은 아까 2020년 3월에 한 주도 못 샀죠. 내가 주가가 떨어지네. 그러면 나는 요번에 이 기회를 한번 살려봐야겠네라고 하는 사람은 1700에도 샀고요. 1700 샀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1600 샀는데 아차차차차. 나 정말 너무 쉽게 들어갔구나. 그 1600에 또 어떤 사람이 샀어. 1500 떨어졌어. 아차차차차. 이게 물타기가 정말 지옥을 가는 게 척경이구나.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은 나중에 이게 막 3400까지 돈을 벌었는데 나는 1100까지 떨어질 때까지 안 살 거라는 사람은 10원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똑같거든요. 싸게 사야 돼. 싸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면 돈 법니다.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살려면 가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싸게 살려면 가서 물건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좋은 물건 한번 사주세요라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보는 공부를 하고 그 어떤 물건이 정말 싼 건지 비싼지를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집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공부하고 내가 이 가격 이해하면은 사겠다. 또는 이거 하려면 내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주식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얼굴 따고 맞습니다. 네. 따기 맞습니다. 집을 살려고 살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집 사세요 그러면 너도 사기꾼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네. 진짜 자기가 집을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 또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락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자기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불안감이 있을 때가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는 그런 거니까.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매물 나옵니까? 모르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집값 떨어져요라고 하더라도 나는 안 팔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왜냐면은 주식은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집은 나 그거 팔게 되면 나는 세입자인데. 근데 세입자인데 아까 얘기한 전세값 오르고 월세는 더 오른다고 그러면 나 어디 갈 건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거 판다면 2년 후엔 또 전세값 또 오르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집 사지. 부동산 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떨어지는 걸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서 집을 가진 사람도 보수적이라서 집을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집을 판 사람도 이거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매물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정말 금매가 나오면 잡으라는 거죠. 그거 안 잡으면 언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이게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게 상승이 명확할 때는 안 더 안 팔기 때문에 당연히 안 팔죠. 그때 되면 네. 다 뭐 1층, 뭐 동향, 막 맞아요. 밝은 거, 막 이런 거 네, 정도만 맞아요. 또 비싸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네. 반대로 꼭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뭔가 시장이 약간 불안할 때 네. 그럴 때가 한번 좀 이렇게 알아보러 다닐 필요는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시장이 사실 좀 이렇게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 반포, 뭐 용산 이런 데들은 뭐 몇 억씩 올라가고 엊그제인가 갤러리아 포레가 몇 년 만에 거래가 됐는데 40억이 올랐더라고요 한 번에. 지난 실거래가가 40억인데 이번에 80억이 찍혔어요. 거래가 없어서 거래가 없어서 막 네, 팍팍 맞아요. 찍히고 막 그러는데 또 반대로 뭐 지금 뭐 다 빠졌어요. 뭐 GTX 뭐 호재 있었던 데들 뭐 몇 억씩 빠졌어요 막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참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뭐 어떤 뭐 급매물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죠. 뭐 호가가 막 찍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 주식은 이제 단일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뭐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것도 있고 이제 보통주도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균일하죠. 그렇죠. 뭐 똑같은 거죠. 내가 한 주 갖고 있고 저는 한 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집이라는 거는 이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하게 가가지고 내가 1층을 갖고 있는 거하고 로얄층 갖고 있는 것도 다르고 남향 갖고 있는 거하고 서양 갖고 있는 거 다른 거고 그다음에 내가 수리가 잘 된 집하고 수리가 안 된 집 갖고 있는 건 다른 거고 똑같은 그 층에 있다 하더라도 라인에 따라서 1호 라인은 저쪽에 건물사에서 뻥 틀어가지고 조망이 있는데 2호 라인은 앞에 건물이 꽉 막힐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일물 일가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다 집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1대1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언론에서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고 이제 그거 갖다가 기사를 뭐 특집 기사를 한번 냅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그런 단지만 쫙 찾는 거죠. 쭉 찾아가지고 보면은 로얄층 이제 한 3달 전에 로얄층 거래한 거하고 요번에 1층 거래한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로얄층 거래한 거하고 요번에 이제 로얄층이 거래됐으면 참 좋죠. 1대1로 비교하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가 뜨면 되는 거고요. 특히 요즘은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샘플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샘플링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떨어지게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쓰고 싶으면은 몇 달 전에 있는 1층하고 요번에 로얄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층을 비교한다고 뭐 7층 7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수리가 안 되고 이건 수리가 잘 된 걸로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인 거죠. 그다음에 집을 갖다가 그게 뭐 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월세가 낀 건지 이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이 집 상태에 따라서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렇게 집값이 실거래가고 왔다 갔다 그거 다 판단하기 어렵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KB국민은행이라던가 이제 부동산원이라던가 뭐 또 이제 뭐 부동산 114 이제 이런 데서 통계 나오는 걸 갖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걸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 어떤 사람은 폄하라고 그 호가 위주 아닙니까? 뭐 중개사들이 말하는 가격 아니냐? 뭐 가격 아닌가? 그래도 보면은 이제 통계적으로는 거짓말도 일관성 있으면은 통계로도 이제 가치가 있거든요. 그 네. 사람이 계속 뻥을 친다 하더라도 10% 정도 뻥을 친다 그러면 그걸 잘 감안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쭉 가보면. 그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추세를 보는 거니까 네. 추세로 보면 지금 올라가네 떨어지네. 그 이제 통계를 인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거기서 보면은 어디가 얼마 올랐다가 얼마 되는데 그거는 보면은 상당히 조작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금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금매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하게 하면 세금 문제가 아니라면 집을 팔 이유는 사실 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가구 1주택자는 굉장히 특혜를 주거든요. 네. 세금을 이제 12억 이하, 양도가가 12억 이하면은 비과세. 네. 이제 세금을 한 푼도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가 돼요. 그럼 세금이 막 몇 억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네. 12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원도 세금을 안 내는데 이게 2주택인 상태에서 팔게 되면 막 몇억 원 세금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싸게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매물들이 가끔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팔려고 그러거든요. 아까도 제가 아까 다주택자한테 집을 팔려고 그랬어요.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팔려고 그랬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 때문에. 따져보면은요.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더 오르죠. 갖고 있으면 더 오르는데 이제 돈까지 떨어질 만큼 오르는데 하지만 세금까지 감안하면은 그게 실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상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파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이제 팔지 않은 게 좋은데 자기가 따져봐가지고 세금적으로 이익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얼마에서 얼마에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팔아가지고 세금까지 내가지고 내 주머니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것까지 계산해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게 아니라 세금은 두 번째 생각하고 내가 시세 차익 생각하면 뭐 그거 아니에요. 시세 차익 하더라도 세금이 중과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쉽게 다주택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네. 쉽게 다주택자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1주택자 또는 많이 갖고 있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네. 하시고 나중에 정말 돈이 흘러 넘쳐가지고 나 더 이상 돈이 막 여기도 흘러 넘치고 여기도 흘러 넘치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다 다주택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처음부터 다주택자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금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내가 어떤 기간 뭐 7월 말이면 7월 말까지 팔게 되면은 세금이 제로야. 근데 그때 하루에도 넘기면 세금이 막 3억 내야 돼. 네. 그러면 이 사람 당연히 1억 깎아서도 팔리죠. 그렇죠. 그런 매물 잡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가만히 있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매물 누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걸 갖다 얘기해 주겠어요? 또 설사가 와가지고 이거 싼 거 있는데라고 하게 되면 이거 웬 사기꾼이 넣어서 약을 파나 이렇게 해야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없어요? 그거 안 사지 마세요. 네. 근데 그거 있어? 그럼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책이 또 바뀌고 하면서 또 세금 같은 것들 뭐 또 면제해주고 감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또 불안한 분도 있고 뭐 겸사겸사 이번에 정리해야지라는 뭐 급매물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매물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잡아야 나와요. 된다. 그래서 나온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좀 찾아보셔가지고 어느 동네 어디 가면 알아요? 저 모르죠. 제가 뭐 중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있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거기서 오래 사셨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다가 뭐 거주 뭐 양도세 면제 다 받았는데 할머니가 위독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으로 가게 되면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혜택이.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4일 안에 잔금 치세요. 뭐 이런 것들. 맞아요. 할머니 지금 중환자실 가셔가지고 4일 안에 쳐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지금 뭐 대세 하락의 초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대세 하락이 되려고 그러면요. IMF 같이 이렇게 큰 경제 위기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만 대세 하락 그런 건 없어요.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같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대세 하락이 된다는 사람의 직장부터 우선 날아가죠. 그 사람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그 회사가 자체가 없어지거나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식시장 폭락하고 회사들이 막 망해가지고 은행도 뻥뻥
꼭 나갔어요. 옛날에 IMF 때 동아은행이라는 은행이 없어졌거든요. 멀쩡하던 은행이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은행 망하고 큰 기업들, 기아자동차도 그때 망했죠. 뭐 다시 부활을 했지만 뭐 거기서 뭐 벽산, 쌍용, 웬만한 건설사도 다 망했죠. 대우도 망하고 막 많은 회사들이 그때 망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대기업 당해도 어떻게 대우 뭐 대기업이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데 회사가 망하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IMF를 겪지 않고서는 IMF를 논하지 마세요. 굉장히 우리나라 그때 망할 지경이었다가 이제 망하려다가 이제 되살아난 건데 그 정도 돼야지 집값이 이제 확 의미 있게 하락률자들이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그동안에 또 IMF 이후에는 이렇다 할 만큼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금융시장 지금 박살나지 않았냐, 코인 박살나지 않았냐, 금리 인상 올라간다. 그런데 부동산만 특별하냐? 이것도 같이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박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코인 시장도 박살난 게 아니죠. 옛날 싼 것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가격 대비해서 부동산은요 이렇게 올라요. 근데 주식은 이렇게 해요. 이걸 쭉 그려보면요, 20년, 30년 그려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상승률이. 근데 주식은 올릴 때는 쫙 올랐다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지점하고 딱 연결해 보면은 부동산하고 투자 수익이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만큼 떨어졌을 건데 이건 제일 높이 올랐을 때 떨어진 거고 이거랑 생각해야지.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건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건 변동성이 큰 상품이고 부동산 은행 적금은 더 변동성이 더 적은 거고 그런 거하고 이제 따지면 안 되죠. 하긴 뭐 주식 생각하면 부동산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코인이야 막 10배 오른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변동성 갖고 생각하는 거고 쭉 한번 그려보면요. 그래서 아까 통계를 보라는 게 그냥 바로 그거예요. 쭉 한번 보면 그려보면은 이게 뭐 거의 비슷비슷하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요즘에 뭐 무역 수지도 적자 나고 뭐 환율도 높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망한다. 거기다가 뭐 인구 감소 막 있고 앞으로 악재가 그냥 뷔페처럼 막 펼쳐져 있는데 부동산 못 버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IMF 같은 뭐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분이 얘기하는 건 제2의 IMF가 아직 그렇게 타타 터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망한다. 이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동산 이슈가 아니고 그럼요. 우리가 제2의 IMF 망한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버틸 것인가. 우리 회사가 망하고 본인 다니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망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버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다니는 회사 그대로 월급 다 나오고 그러는데 집값만 떨어지는 거다. 이제 그걸 원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같이 다 망하거나 같이 다 흥하거나.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 케이스가 공무원이신 분들이 IMF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공무원 부부. 그 부부들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분들은 또 집을 안 사시고 너무 안정적이셔가지고 근데 웬만한 일반 사기업들은 사실 그 정도의 충격이면은 내가 집을 어떻게 사 지금? 제가 IMF 때 집을 샀거든요. 강남에 집을 샀는데 저한테 집을 파셨던 분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세요? 그분은 방화동에 집이 하나 있었고 강남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 방화동에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은 방화동 집을 강에 놔두고 강남 걸 팔았어요. 저한테 팔았는데 그런데 저한테 집을 팔면서 금매로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에서 제일 집을 싸게 산 이제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 집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른 단지도 가가지고 명함을 주고 이제 이 정도 이하의 가격에 나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제 이제 회사는 뭐 좋은 회사니까 튼튼한 회사니까 저한테 저 이런 사람인데 뭐 하여튼 얼마 이상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피해서 에이 그 가격이 어떻게 가격이 나와요? 혹시 나오면 지금 내가 지금 가격은 나 사고 싶지 않고 혹시 나오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몇 개 단지 중에서 하나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갔더니만 그 공무원분들이 워낙 연끌 해가지고 이제 하우스 푸어예요.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싼 가격에 샀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팔고 나가지고 공무원 분이었는데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보다 10살 많은데 저한테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줬잖아요. 네, 그냥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그분은 화병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바로도 회복했으니까 또 다음엔가. 바로가 뭐예요? 지금 액면가로 20배가 올랐는데 그때에 비해서. 그렇죠. 그때 액면가로 20가고 이제 수익률 따지면 50배가 넘죠. 내 투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불안할 때 그때 사실 누가 사냐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누구한테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주식으로서는 회사에서 꽤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식 살려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이거 사도 돼 이제 회사마다 네. 그런 사람 하나씩 있잖아요. 네, 하나씩 있어요. 이제 소위 네. 이제 준고수, 네. 뭐 이제 뭐 네. 안방 고수, 뭐 네. 동네 고수 이제 이런 그런 거였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너 똘똘한 줄 알았더니 왜 너 바보냐 그런 거죠. 왜? 야 요즘 집 사는 사람이 어디서 집값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 집 못 팔고 난리인데 그래서 내가 나 바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럴 때에 살 수 있을 사람이면 오를 때도 샀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기회라는 거는 다 밥상 차려가지고 자 이제 이건 확실한 거니까 자 이건 무조건 사면 올라가면 그렇게 오지는 않아요. 언제나 기회는 리스크하고 같이 와죠. 네. 애매할 때, 야 이거 해야 되나 리스크하고 같이 와요. 걱정될 리스크하고 같이 와가지고 동전의 양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장의 공포와 기회는 같이 와요. 네. 공포라는 말을 타고 와요. 기회라는 왕자는 공포라는 말을 타고 와가지고 오지. 그래서 그 공포라는 말을 보고 와 놀라 도망가면 절대 기회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공포의 말을 보고 도망칠 때 와우 저거 내 찬스네 와우 나한테 몇 년에 오는 찬스네라고 다가간 사람한테는 왕자가 탁 날아서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러면은 옛날에 그런 진짜 하락장 말 그대로 찐 하락장 조정 말고 막 하락 폭락장도 겪어보셨으니까. 근데 이번은 아니에요. 이번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IMF 아니에요. 이번이 아닌 그 차이가 뭘까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래도 뭐 하락장이 온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IMF 저는 이제 IMF 때 회사를 다녔고 그리고 IMF 때 정말 회사에서 정말 그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었어요. 환율이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제가 기획한 상품이 아주 그냥 그때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 파는 건데 환율이 높아가지고 아주 회사에서 아주 회사에 큰 손해가 날 큰 손해를 입혔죠. 사실 회사도 입혔죠. 큰 손해가 이미 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내 돈이 날아간 건 아닌데 회사 돈을 내가 손을 끼쳤으니까 나한테 왜 회사에서도 뭐 물론 이제 그 위에서 다 결제를 하고 우리가 업무니까 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건 아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야 정말 회사한테 내가 손을 끼쳤구나 가지고 엄청 안 그래도 요즘 좀 사람 내보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좀 이제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IMF라는 게 굉장히 사실 보면은 이 개인이나 이제 회사한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진짜. 반대로 그럴 때 이제 기회가 또 쭉쭉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요번하고 이제 이번 거하고 IMF 그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외환이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쌓아놓은 외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상위 10대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위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8위인지 9위인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에 뭐 7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래도 최상위권이나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외환 보유고가 없었는데 지금 외환 보유고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그때의 기업하고 지금의 기업하고 수준이 좀 달라요.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업이 별로 없었고 그런데 지금 뭐 세계적인 기업도 많고 부채도 많았고 그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몸집이 좀 탄탄했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옛날에는 취약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이제 조금 선진화됐고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금리가 오른다는 건 반대로 얘기했으면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계속 올라 이럴 때가 좀 문제고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 그럴 때가 좀 문제지 지금은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근데 요즘에 막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막 워낙 지금 무서운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막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만 올라가고 하면 뭐 금융위기 같은 것도 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건 좀 실물 자산이기도 하고 또 집이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은 사실 보면 그 책임은 이제 제롬 파월의 이제 그 책임을 이렇게 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물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잡기가 어렵습니다. 금리 올리는 것과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하자 보면은
애가 체해가지고 열이 막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감기약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낫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감기약이 너무 약한가 보네. 그 감기약을 더 독한 걸 주는 거예요. 네. 또 안 나. 그러니까 약한가 봐. 그래서 계속 감기약을 센 걸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 어지러워서 펑 쓰러지죠. 네. 그게 지금의 이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짓을 그 애한테 체한 애한테 감기약을 주는 짓을 11월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는 할 이유가 별로 그 이유는 없다. 할 이유가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에 떠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주식 얘기로 잠깐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11월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변동성이 심할 건데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주식 투자해서 돈을 잃을 확률도 굉장히 크고요. 네. 반대로 돈을 딸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까지를 주식 투자하실 분은 나는 이런 리스크나 이런 거 하는 건 변동성이 굉장히 싫어라고 하면은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런 변동성을 즐겨라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왔던 어떤 그런 말 그대로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상황 지금. 이런 거라기 보기에는 좀 탄탄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라 지금은 이게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미국에서부터 이런 게 온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또 코로나 사태 터지고 이런 외생적인 그 변수로 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다 보기에는 좀 어려웠죠. 그러면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근데 강남 막 보면은 아까 말한 변동성이 아주 높았던 거는 또 마지막으로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강남 같은 데는 뭐 되게 많이 급등했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급등한 곳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 같은 데들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전체적인 어떤 평균적인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아주 비쌌던 데는 그러면은 이런 소위 말하는 고가 주택들, 고가 아파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느 지든 강남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갑자기 확 튼 거잖아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진 거. 그러니까 보통 10억에 거래되는데 갑자기 그것만 14억 이렇게 거래되는 것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게 다 10억에 거래됐어. 근데 하나만 14억 거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서 12억에 떨어져요. 호가가 12억에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팔아요. 이 사람들이 팔아요. 누가 팔아? 10억에 산 사람이 팔아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이익이 되죠. 이익이 2억이 이익된 거예요. 그럼 14억에 산 사람은 안 팔죠. 손해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 원래 들어가서 살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장부상으로 따지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만 손해지 나머지는 다 이익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14억 됐던 게 12억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렇게 갑자기 튀었다 떨어진 거 그거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강남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는 부동산 정책하고 좀 이제 밀접한데 지금도 현재 보면은 다주택자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은 이제 똑같이 내 자산이 50억이다, 30억이다 하게 되면 3억짜리 10개를 갖는 것보다 30억짜리 한 개를 갖고 있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주택을 갖다가 여러 채 갖는 것보다는 아까 고가 주택 있는 시장이 더 저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러니죠. 정부에서 정말 강남 집값을 잡고 싶어요라고 하게 되면은 다주택자를 허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똘똘한 한 채 가던 거가 이제 딴 데로 갈 텐데.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온 얘기가 주택 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총 시가총액 갖고 세금 때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이제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 남은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10채나 갖고 있어 나쁜 놈, 적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게 역사적으로 쭉 길게 보면은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 또는 일시적 일가구 2주택자 유지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역사적으로는.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보면은 다주택자의 길로 가기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주택자에게는 멀고 험하기 때문에 일단 똘똘한 한 채로 조금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현행세법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특정해가지고 강남 집값이 떨어질까? 그거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가 않아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네, 정책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아까 외곽 지역, 저가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즘에 불안 요소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가 가장 어쩌면 메인 이슈인데 이게 뭐 부동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게 영향을 주더라도 다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라.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칼럼니스트로서 하반기 부동산 전망부터 투자를 이미 하신 분들에 대한 조언까지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아기곰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인남이었습니다.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